김민경은 50대 후반의 여인으로 한때는 촉망받던 미술 복원가였다. 섬세한 손길로 낡은 그림에 새 생명을 불어넣던 그녀의 재능은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이제 그녀의 삶은 20년 전 홀연히 사라진 유일한 아들, 준영의 흔적들로 가득한 낡은 집 속에 갇혀 있었다.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이 한옥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창문은 먼지로 희뿌연했고 마루는 삐걱거렸으며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묘한 침묵을 만들어냈다. 이 집은 한때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민경의 깊은 슬픔과 무거운 고요함만이 맴돌았다. 민경은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스스로 끊어낸 듯했다.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낡은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늘 흐릿했고 입게는 희미한 후회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준영의 방에 있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떠났던 그날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방, 낡은 장난감 자동차, 색연필이 어지럽게 놓인 작은 책상, 벽에 붙은 삐뚤빼뚤한 그림들. 민경은 매일 그 방에 들어가 준영의 흔적을 쓰다듬었다. 먼지 쌓인 인형을 끌어안고 빛바랜 그림책을 넘겼다. 손끝으로 만져지는 준영의 천없는 흔적들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저미게 했다. 똑, 똑, 똑. 거실 벽에 걸린 낡은 벽시계 소리만이 이 집의 고독한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간간히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준영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갇혀 살았다. 민경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고독에 익숙해졌지만 그렇다고 외로움에 무뎌진 것은 아니었다. 포크가 접시를 스치는 소리, 낡은 벽시계의 규칙적인 똑딱거림, 그리고 강한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공간을 채웠다. 민경은 해가 저물면 뜨거운 차를 마시며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저 빛들 너머에 자신을 이해해 줄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혹은 자신을 기다리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꿈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답답함과 함께 잃어버린 의미를 찾고 싶은 동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잊혀진 존재처럼 느꼈다. 잃어버린 아들 준영과 함께 그녀의 삶도 멈춘 듯했다. 어느 비 오는 밤, 민경은 잠 못 이루고 준영의 방을 서성였다. 밖은 천둥 번개가 치고 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그때 낡은 창문 밖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했지만 곧이어 고통스러운 듯한 작은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민경은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물이 거세게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 작고 초라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옆구리에는 피가 흥건했고 걷기조차 힘든지 끙끙거리고 있었다. 민경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망설였다. 20년 동안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던 그녀에게 아픔에 노출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고양이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마치 준영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주저하던 발걸음을 떼어 현관으로 향했다. 낡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민경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마당으로 나가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고양이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차가웠다. 그녀는 급히 고양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상처 부위를 소독했다. 낡은 구급상자를 뒤져 겨우 연고를 찾아내 상처에 발라주었다. 고양이는 민경의 품에 안겨 잠잠해졌고 이내 가느다란 숨을 쉬며 잠이 들었다. 민경은 고양이의 작은 몸을 쓰다듬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 외에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났다. 이 작은 행동은 민경의 깊은 연민과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독자들은 이 순간 그녀에게 깊이 동화될 수밖에 없었다. 고양이의 작고 따뜻한 온기는 그녀의 굳어버린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준영을 그리워했지만 이제 그녀의 세상은 조금 더 넓어졌다. 이 오래된 집에는 민경에게 미스터리한 공간이 하나 있었다. 바로 2층에 있는 작은 서재였다. 이 방은 항상 굳게 잠겨 있었고 민경은 어릴 적부터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남편은 그 방이 아주 오래된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니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하지만 민경은 가끔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아주 희미한,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그녀는 늘 그것이 낡은 집의 바람소리나 쥐소리일 거라고 치부하곤 했다. 그러나 그 불쾌한 감각은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었고 그녀의 삶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드리웠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자신이 미쳐가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민경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검은색 양장본 사진첩이 있었다. 어릴 적 이 집 서재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첫 몇 페이지가 찢겨나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오래전 이 집에서 살았던 한 젊은 여인의 것으로 짐작되었다. 사진첩에는 가족의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지만 특정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찢겨나가 있었다. 특히 한 가족 사진의 한쪽 구석, 한 남자의 얼굴 부분이 칼날로 난자당한 듯 찢겨나가 있었다. 그곳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사진첩 표지에는 희미하게 말라붙은 붉은 얼룩이 있었다. 민경은 그 얼룩에 손이 닿을 때마다 묘하게 손끝이 저릿하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그 사진첩을 버리지 못했다. 마치 그 사진첩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는 듯했다. 그날 밤 민경은 고양이를 따뜻한 담요로 덮어주고 잠이 들었다. 밖은 고요했고 이제는 빗소리 대신 희미한 풀벌레 소리만 들려왔다. 깊은 새벽, 민경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그것은 준영의 목소리였다. 엄마, 여기 숨겨진 지하실.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평소 그녀의 환청과는 달랐다. 목소리에는 명확한 공포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잔상들. 낡고 어두운 방, 겁에 질린 준영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그림자 같은 한 남자. 민경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준영의 목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님을 직감했다. 아들이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가족의 끔찍한 비밀을 간헐적으로, 그러나 섬뜩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 알 수 없는 존재가 드리워졌고 이 만남은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잠긴 서재 안에 그녀의 가족이 필사적으로 감춰온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일가을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별 모양 흉터가 욱신거리는 듯했다. 김민경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새벽녘의 희미한 어둠 속에서 준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고, 그 목소리 끝에 스쳐 지나간 잔상은 마치 실제처럼 선명했다. 숨겨진 지하실. 민경의 심장은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환청을 듣고 있거나 오랜 슬픔으로 인해 정신이 피폐해진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이성은 이 상황을 거부했지만 직감은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속삭였다. 준영의 목소리는 마치 무언가 끔찍한 진실을 향해 그녀를 이끄는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준영의 얼굴. 그 아이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준영의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눈물과 절규를 보았다. 그것은 너무나 생생하고 강렬해서 마치 자신의 고통인 양 느껴졌다. 그 순간 민경은 자신이 단순히 환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감정과 기억을 물건이나 장소를 통해 읽어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특히 이 능력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등골에 끔찍한 전율이 흘렀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어릴 적 주운 낡은 사진첩에 붉은 얼룩에 손이 닿을 때마다 느껴지던 섬뜩한 감각과 잠긴 서재에서 들려오던 알 수 없는 긁는 소리가 모두 이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부서지고 새로운 경로로 강제로 밀어 넣어졌다. 준영가, 지하실에 뭐가 있니? 민경이 겨우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준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준영의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돋보기를 향했다. 준영이 아끼던 그 돋보기. 20년 전 준영이 사라지던 날, 마지막으로 준영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돋보기. 그것이 준영의 마지막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경은 극심한 피로를 느꼈지만 잠을 이룰 수는 없었다. 그녀는 준영의 목소리가 남긴 단서들을 되새겼다. 숨겨진 지하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외면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줄 만한 사람을 떠올렸다. 박서진. 그녀가 준영의 실종 당시 담당 형사였던 그는 30대 후반의 전직 경찰이자 현재는 미제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설 탐정이었다. 그는 이성적이고 차분했지만 비상식적인 상황에서도 진실을 꿰뚫어보는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과거 유사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연구하고 심층적으로 다뤄왔던 경험이 있었다. 박서진은 20년 전 준영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민경은 떨리는 마음으로 박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준영의 섬뜩한 경고와 자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서진에게 자신이 준영의 물건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만 말했다. 서진은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을 느꼈는지 만남을 수락했다. 서진을 만나기 전 민경은 준영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낡은 돋보기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거친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에 닿았다. 돋보기 렌즈에는 희미한 얼룩과 흠집이 나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녹슬어 있었다. 그녀는 돋보기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왜곡되고 흐릿했다. 그때 그녀의 손가락이 돋보기 손잡이의 녹슨 부분에 닿자마자
그녀의 능력은 강렬하게 폭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강렬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환영 속에서 민경은 어린 준영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 준영은 낡고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다. 방 한쪽에는 부서진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고 창문은 두꺼운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다. 준영은 손에 돋보기를 든 채 벽에 무언가를 긁고 있었다. 희미한 긁는 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리며 키 크고 덩치 큰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민경이 예전 사진첩에서 봤던 찢겨나간 남자의 얼굴과 겹쳐졌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들려 있었다. 남자는 준영에게 다가와 돋보기를 빼앗으려 했다. 준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는 잔혹하게 웃으며 돋보기를 빼앗아 던져버리고 준영을 어딘가로 끌고 가는 듯 했다. 준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 비밀, 지하실이라고 속삭였다. 민경은 자신이 본 끔찍한 진실에 구토를 참았다. 그녀는 돋보기를 놓칠 뻔했지만 겨우 붙잡았다. 손은 덜덜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생생하고 선명한 과거의 잔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물건이나 장소에 남아있는 과거의 잔상과 감정을 읽어내고 그 속에서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특별한 능력, 즉 사이코메트리 피사이코메트리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등골에 끔찍한 전율이 흘렀다. 동시에 준영의 마지막 순간에 담긴 고통과 그 남자의 잔혹함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준영의 영혼은 이제 그녀에게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준영은 돋보기 주위를 맴돌며 민경에게 다급하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숨겨진 진실, 지하실, 아빠의 비밀. 민경은 돋보기를 들고 곧장 박서진에게로 향했다. 서진은 카페에서 민경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경은 돋보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 씨,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뭘 봤는지 알아요. 민경은 자신이 돋보기를 통해 준영의 영혼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돋보기를 만지는 순간 본 과거의 잔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서진은 처음에는 민경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민경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와 진실성, 그리고 그녀가 이야기하는 과거의 디테일함에 점차 귀를 기울였다. 서진은 직업상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민경의 이야기에 담긴 절박함과 진실성에 결국 귀를 기울였다. 민경 씨,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눈빛은 진심이에요. 정말 뭘 본 거예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경은 자신이 본 잔상을 이야기했다. 한 남자가 준영을 학대하고 돋보기를 빼앗아 어디론가 끌고 가는 장면, 그리고 준영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 비밀, 지하실이라고 속삭였던 모습까지. 서진의 얼굴이 점차 굳어졌다. 그는 민경이 말한 남자의 인상착의를 듣고 20년 전 수사 기록을 떠올렸다. 준영의 아버지 김진호 외에 당시 수사팀은 이웃 주민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이준수라는 남자를 의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되었다. 이준수는 준영의 실종 직후 사라졌다가 얼마 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바로 그때 민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민경이 전화를 받자 차갑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경 씨, 당신이 요즘 쓸데없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혹시라도 뭘 발견했다면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목숨에 해가 될 수도 있으니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찬호였다. 서진의 오래된 사건 파일에서 이준수의 아들 이름이 이찬호임을 확인한 순간 서진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찬호는 이준수의 아들로, 현재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성공한 인물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김민경의 집과 그 주변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준영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했을 것이다. 민경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찬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와 함께 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민경이 무엇을 찾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민경은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 씨, 이찬호, 그 사람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민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경 씨,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피할 수 없어요. 그가 이미 당신의 존재를 알아챈 이상, 그리고 그는 당신이 뭘 찾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준영이가 말한 숨겨진 진실, 그게 진짜일 수도 있겠군요. 민경은 다시 한번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내 그럴 수 없음을 알았다. 이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준영의 존재, 이찬호의 경고,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까지. 민경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의 삶에 드리워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용기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준영의 영혼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과 함께 미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가족의 끔찍한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김민경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했다. 낡은 돋보기에서 들려온 준영의 영혼의 목소리, 그리고 이찬호의 노골적인 경고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를 20년 전 미제 실종 사건의 심장부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민경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준영이라는 이름 모를 영혼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싹텄다. 그녀는 이제 낡은 돋보기를 통해 준영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민경은 매일 밤 자신의 아파트 곳곳을 탐색하며 능력을 갈고 닦았다. 그녀는 작업실 책상 위 낡은 돋보기, 오래된 자개장, 심지어 정원에서 주워온 작은 돌멩이까지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처음에는 어렴풋했던 과거의 잔상들이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영의 낡은 그림책을 만지자 준영이 울면서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보았다. 준영의 작은 옷 조각에 손끝이 닿자 이찬호의 아버지인 이준수가 차갑게 웃으며 준영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장면이 보였다. 내 가족까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나? 민경은 자신이 단순히 환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담긴 희생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잔혹한 의도를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감정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준영의 절규와 이준수의 냉혹한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별 모양 흉터가 다시 욱신거리는 듯했다. 박서진은 민경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민경이 가져온 모든 증거물들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는 민경이 본 환영 속의 단서들을 바탕으로 과거 수사 기록을 재검토했고 이준수라는 인물에게 다시금 주목했다. 특히 민경이 돋보기를 통해 들었다는 이준수의 음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서진은 능숙하게 음성 분석 전문가를 통해 이준수의 과거 음성 기록과 민경이 들은 음성을 비교, 분석했고
그 둘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진의 경찰 수사 경험과 뛰어난 분석력은 민경의 직관적인 능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서진은 이 모든 정보를 경찰 내부에 은밀히 흘리기 시작했지만 이찬호의 영향력은 예상보다 훨씬 막강했다. 그들이 조사를 진행할수록 이찬호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언론과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민경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다. 폐품 주워다 온갖 소설을 쓰는 정신병자, 실종된 아이의 죽음을 이용해 유명세를 얻으려는 사기꾼이라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은 이찬호를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물로 포장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맹비난했다. 심지어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민경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 이웃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하기도 했다. 민경은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서 고립되어 갔다. 그녀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이찬호는 서진에게도 압력을 가했다. 그는 서진이 과거 준영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형사직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이용해 협박했다. 박서진 씨, 당신이 예전에도 그 사건으로 얼마나 망가졌는지 잘 알 텐데 괜히 다시 파헤쳤다가 또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입 다무시오. 이찬호는 서진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회유하려 했지만 서진은 단호히 거절했다. 이찬호의 과민 반응을 보며 서진은 그가 진실을 숨기고 있음을 더욱 확신했다. 그는 민경에게 이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지 라고 말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찬호가 준영이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시신이 유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낡은 집 주변 지역 전체를 재개발하고 새로운 상업단지를 건설하려 한다는 소문이었다. 그는 이 지역을 매각하기 위해 이미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이는 민경과 서진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낡은 집과 그 주변이 철거되면 준영의 마지막 흔적과 유기된 시신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준영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힐 터였다. 이찬호는 언론을 이용해 자신을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업자로 포장하며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필사적인 시도 같았다. 한밤중 민경은 홀로 낡은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준영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그곳으로 이끌리는 듯했다. 집 안은 어둡고 습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낡은 가구들은 밤바람에 삐걱거렸고 녹슨 철골 구조물들은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경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다. 낡은 회전목마, 부서진 롤러코스터, 그리고 먼지 쌓인 인형 뽑기 기계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낡은 콘크리트 바닥을 삐걱이게 했다. 준영의 영혼은 이제 그녀에게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준영은 민경 주변을 맴돌며 그녀에게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민경은 손전등 불빛으로 집 안을 살펴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준영이 손으로 긁은 듯한 희미한 자국이 낡은 서재문 옆에 보였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재 안은 낡은 서류와 잡동사니들이 뒤엉켜 있었다. 준영은 방 안을 떠돌며 벽 한쪽을 가리켰다.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고 그 뒤에 희미하게 찢어진 벽지 흔적이 보였다. 민경은 벽지를 뜯어냈다. 그 뒤 숨겨진 공간에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고 유리는 깨져 있었으며
온몸이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준영의 영혼은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나의 시계. 그날 밤 내가 가지고 있었어. 민경은 손목시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시계의 차가운 금속 테두리에 닿자마자 그녀의 능력은 다시 한번 강렬하게 폭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준영의 마지막 순간이 더욱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준영이 이준수에게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낡은 집 지하 공간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준수는 준영의 부모님이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빌미로 준영을 협박했고, 준영이 우연히 이준수의 불법 고미술품 거래 현장을 목격하자 그는 준영을 납치하고 감금했다. 준영은 필사적으로 시계를 움켜쥐었고 시간을 확인했다. 이준수는 준영을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결국 준영은 쓰러졌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소의 파이프가 준영의 작은 몸 위로 떨어졌다. 이준수는 준영이 숨을 거두자 시계를 벽 틈새에 숨기고 시신을 처리하려 했다. 그는 시신을 은밀히 옮기고 현장을 조작했다. 준영의 영혼은 그 시계 주위를 맴돌며 갇혀 있었던 것이다. 민경은 자신이 본 끔찍한 진실에 구토를 참았다. 이준수와 그를 돕던 그림자 같은 남자, 그들은 준영을 죽인 것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진 씨, 찾았어요. 준영이는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이준수와 다른 남자가 그들이 준영이를 죽였어요. 서재 벽에 손목시계가 있어요. 그들이 준영이에게서 뭘 찾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서진은 민경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경은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서재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바로 이찬호였다. 이찬호의 얼굴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고 그의 손에는 낡은 삽이 들려 있었다. 이찬호는 서재 안을 꼼꼼히 살피더니 민경이 방금 손목시계를 발견했던 찢어진 벽지 앞에 멈춰 섰다. 이찬호는 민경의 숨소리를 감지했는지 갑자기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왔구나. 네가 감히 내 비밀을 들추려 하는군.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다. 그는 민경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었다. 이찬호는 삽으로 서재 주변의 바닥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낡은 마룻바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경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찬호가 준영의 흔적을 영원히 없애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김민경은 서재의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이찬호가 휘두르는 삼날이 낡은 마룻바닥을 부수는 소리가 그녀의 고동치는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나무 파편과 흙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고 쾌쾌묵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섬뜩한 기운이 서재 전체를 감쌌다. 이찬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고 그의 입계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준영의 흔적을 영원히 지워버리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민경은 이 순간이 그녀가 겪을 가장 큰 시련임을 직감했다. 이찬호는 바닥을 부수면서도 주변을 살폈다. 그의 예민한 감각은 민경의 숨소리마저 감지하는 듯했다. 그는 삽질을 멈추고 서재 안을 휘둘러 보았다. 어디 숨었는지 다 알아. 김민경, 네가 감히 내 비밀을 들추려 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그 안에는 잔혹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민경은 몸을 웅크린 채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민경은 자신이 고립되었음을 절실히 느꼈다. 박서진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찬호는 지역 유지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언론은 이찬호의 편에 서서 민경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고 동네 주민들은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특별한 능력과 준영의 영혼에 대한 약속만을 믿을 수 있었다. 서재의 낡은 마룻바닥은 이찬호의 삽질에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나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바닥 아래의 흙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경은 준영의 영혼이 그 바닥 아래에 묻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낡은 돋보기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이 준영의 마지막 흔적을 보존할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별 모양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흉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팔 전체로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 순간 민경의 눈앞에 준영의 영혼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준영은 낡은 바닥 앞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그는 민경에게 애타게 손짓하며 바닥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자신을 구해달라는 듯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준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망과 공포의 감정이 민경의 심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이찬호는 바닥의 마지막 부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민경은 결심했다. 그녀는 몸을 숨기고 있던 곳에서 뛰쳐나왔다. 이찬호는 민경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에 잔혹한 미소를 띄었다. 겨우 기어 나오는군. 이제 모든 걸 끝내주마. 이찬호는 삽을 들어 민경을 향해 휘둘렀다. 낡은 삽날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민경은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삽날은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찢어진 옷 사이로 살점이 드러났다. 통증이 온몸을 덮쳤지만 민경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이찬호의 행동에서 나오는 감정을 읽으려 했다. 이찬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대신 오직 은폐와 완벽한 마무리에 대한 강박만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마치 민경을 벌레처럼 죽여버리려는 듯 잔혹했다. 민경은 피하면서도 서재 바닥과 이찬호를 번갈아 주시했다. 준영의 영혼은 계속해서 그 바닥을 가리켰다. 민경은 바닥에 무너진 틈새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에 차갑고 축축한 흙더미가 닿았다. 그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만져졌다. 그녀는 그것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찬호가 다시 삽을 휘두르려는 순간 민경은 간신히 그것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낡고 녹슨 작은 철제 상자였다. 상자는 오랜 시간 흙 속에 묻혀 있었는지 온통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민경이 상자를 손에 쥐는 순간 그녀의 능력이 최고조로 폭발했다. 상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준영의 강렬한 감정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녀는 상자 안의 내용물이 준영의 마지막 흔적이자 이찬호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임을 직감했다. 환영이 그녀의 눈앞에서 폭풍처럼 몰아쳤다. 환영 속에서 민경은 20년 전 준영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
준영은 이준수에게 서재로 끌려왔고 작은 손목시계를 든 채 울부짖었다. 이준수는 준영을 작은 공간에 가두고 문을 잠갔다. 준영은 엄마와 아빠를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굶주리고 목마름에 시달리다. 결국 준영은 그 작은 상자를 끌어안은 채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준수는 준영이 숨을 거둔 후 그 상자를 바닥 아래에 숨기고 시신을 처리하려 했다. 그는 시신을 은밀히 옮기고 현장을 조작했다. 준영의 영혼은 그 상자 주위를 맴돌며 갇혀 있었던 것이다. 민경은 자신이 본 끔찍한 진실에 구토를 참았다. 이찬호는 상자를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내놔. 이찬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경을 향해 거칠게 주먹을 휘둘렀다. 민경은 상자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상자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다. 이것은 준영의 마지막 외침이자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었다. 밖에서는 박서진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경의 안전을 걱정하며 연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서재 안의 이찬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오직 민경의 손에 있는 상제만 집중하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이찬호의 광기 어린 공격이 계속되었다. 민경은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상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목 흉터는 이제 끔찍한 고통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통해 준영의 영혼이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음을 느꼈다. 준영의 영혼은 이제 민경의 몸 주위를 맴돌며 이찬호를 향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이찬호는 알 수 없는 압력에 순간 움찔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바로 그때 경찰관들이 서재 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사이렌 소리가 낡은 집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찬호는 놀란 눈으로 경찰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곧장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민경은 상자를 든 채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손에 넣었다. 20년 전 사라진 한 아이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김민경은 축축한 서재 바닥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낡은 철제 상자는 여전히 그녀의 손에 단단히 쥐어 있었고 20년 묵은 비밀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는 낡은 집 전체를 감싸고 있던 정적과 공포를 갈랐다. 이찬호는 경악으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광기와 원한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무력감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민경은 그를 바라보며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을 봉쇄했다. 한 고위 경찰관이 민경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민경을 살폈다. 김민경 씨 맞습니까? 괜찮으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경은 긴장으로 목이 메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닥 저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제 상자를 경찰관에게 건넸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준영이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이찬호의 죄에 대한 것. 경찰관은 상자를 받아들었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어떻게 낡은 상자가 20년 전 사건의 비밀을 담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민경의 눈에 담긴 확신과 이찬호가 체포되는 광경을 본 그는 일단 민경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박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재로 뛰어내려왔다. 그는 민경이 상처 입은 모습을 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경 씨, 괜찮아요. 정말 걱정했어요. 그는 급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 상처를 살폈다. 괜찮아요. 서진 씨. 민경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우리가 찾아냈어요. 진실을. 경찰은 즉시 철제 상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서는 녹슬고 낡은 작은 손목시계, 준영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그림 조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이찬호의 아버지 이준수의 대규모 마약 거래 및 기타 불법 사업에 대한 상세한 장부, 그리고 이준수와 그의 하수인이 준영에게 불법적인 일에 대한 침묵을 강요한 협박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특히 낡은 돋보기를 통해 민경이 들었던 이준수의 음성과 비교 분석된 과거 음성 기록,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 당시 이찬호의 입을 통해 직접 밝혀진 그의 살인 고백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 문서들과 음성 파일은 민경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진술과 그녀가 서재에서 보았던 것들과 함께 이찬호의 끔찍한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경찰이 상자를 열자 민경은 서재 전체에 퍼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를 느꼈다. 준영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대신 그녀는 깊은 평온함, 안도감,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억울함에 갇히지 않은 준영의 영혼은 해방된 것이다. 그녀는 흐릿한 준영의 모습이 공중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커다란 눈망울은 반짝였다. 그리고는 서서히 낡은 집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새벽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사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낡은 집 밖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민경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의심했지만 경찰이 발견된 증거들을 발표하고 이찬호가 연행되는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의 의심은 경악으로 변했다. 웅성거림은 이내 환호성으로, 그리고 감탄사로 터져나왔다. 한때 소외되고 오해받았던 민경은 이제 영웅이 되었다. 민경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진은 내내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간호하고 격려했다. 병실에서 민경은 서재에서 자신이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서진은 놀라움과 깊은 연민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정말 믿을 수 없군요. 그가 말했다. 한 아이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었다니. 그리고 민경 씨, 당신만이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민경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저는 제 삶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아요. 서진 씨, 이 능력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선물이었죠. 갇혀있는 영혼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선물 말이에요. 이찬호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때 성공하고 존경받던 사업가였던 이찬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살인아버지 이준수와 준영, 마약거래,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마땅한 형벌을 선고받았고 사회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그의 모든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금으로 사용되거나 사회 정의를 위한 기금으로 환원되었다. 그를 돕던 하수인 또한 체포되어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
준영에 대한 진실은 명백히 밝혀졌다.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준수에게 감금 및 폭행당한 후 살해당했으며 그 증거를 이찬호가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영혼은 20년간의 고통과 억울함 끝에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멈췄지만 그 여운은 김민경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울음소리에 시달리는 고독한 미술 복원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억울한 영혼에게 정의를 가져다 준 강하고 용감한 여자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더 이상 흑백 영화가 아니라 희망과 의미의 밝은 색채로 가득할 것이었다. 김민경은 병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아직 욱신거렸지만 마음속을 짓눌렀던 거대한 짐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찬호는 구속되었고 준영의 비극적인 진실은 20년 만에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억울한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며칠 후 준영 실종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낡은 집 깊숙한 곳에 묻힌 비밀. 낡은 돋보기가 전한 영혼의 외침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이찬호는 살인 아버지 이준수와 준영, 마약 거래,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민경이 발견한 철제 상자 속 증거물들, 즉 준영의 손목시계, 이준수의 불법 거래 장부, 그리고 숨겨진 녹음기에 담긴 음성 파일 등은 이찬호의 잔혹한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민경의 치카마 마바 탐 영혼의 잔상과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 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폭발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대중은 이제 그녀를 진실을 밝혀낸 특별한 해결사로 추앙했다. 이찬호는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부당하게 축적된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사회 정의를 위한 기금으로 환원되었다. 이로써 20년 묵은 준영의 한은 비로소 풀렸고 정의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빛을 보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민경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마감에 쫓기는 고독한 미술 복원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청은 민경의 특별한 능력에 주목하여 그녀에게 미제 영혼 관련 사건 특별 자문위원 직책을 제안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가 경찰 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박서진 탐정 또한 민경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신뢰하는 동료가 되었다. 그는 준영 사건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독립연구가이자 미제 사건 전문가로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다.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억울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는 피해 영혼 및 미제 사건 해결 전문가로 거듭났다. 그의 깊은 통찰력과 민경의 특별한 능력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많은 억울한 사연들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함께 잃어버린 목소리 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고 이 기금은 과거의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다. 몇 달 후 민경은 사건의 잔상이 남아있는 낡은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새 집은 이전에 어둡고 고독했던 공간과는 달리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곳이었다. 그녀의 방 한쪽 벽에는 그녀가 준영에게서 얻은 유일한 흔적인 준영이 남긴 낡은 손목시계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시계는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희미하게 빛나는 그것은 민경에게 평화와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밤마다 영혼의 울음소리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삶에는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민경과 서진은 재단 사무실에서 함께 새로운 사건 파일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민경 씨, 서진이 말했다. 이 사건은 10년 전 발생한 실종 사건인데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오래된 폐공장이래요. 딱 민경 씨의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경은 파일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세상을 돕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서진 씨, 민경이 나직이 말했다. 저는 한때 제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고통을 잊지 못하게 하는 끔찍한 흉터처럼요.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졌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능력이 나를, 그리고 준영이를 구원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능력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기대돼요. 서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민경 씨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준영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찬호 같은 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영이 살해당했던 그 낡은 집은 이찬호의 소유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진실이 밝혀진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있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다. 한때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치유와 희망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민경은 자신의 삶이 진정한 목적을 찾았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고독한 미술 복원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탐정이었고 억울한 영혼들의 목소리였으며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준영의 잔혹한 비밀을 통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녀를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의 손목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낸 모든 역경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영광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평온과 함께 그녀의 삶은 치유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깊었던 상처는 아물었다. 김민경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이제 생기 넘치는 화분들이 만발했고 그녀의 낡은 책상 위에는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된 빛바랜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이찬호의 손에 찢겨 너덜너덜해졌던 그 사진첩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민경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과 준영, 그리고 이찬호 사건이 다른 억울한 이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찬호의 잔혹한 범죄와 준영 영혼의 용감한 증언을 바탕으로 침대 밑의 목소리, 20년의 침묵을 깬 영혼의 외침 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책은 민경이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 고군분투했던 여정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절망과 희망,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모든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사법 정의와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박서진 탐정 또한 민경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그는 준영 사건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독립연구가이자 미제 사건 전문가로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다.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억울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는 피해 영혼 및 미제 사건 해결 전문가로 거듭났다. 그의 깊은 통찰력과 민경의 특별한 능력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많은 억울한 사연들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함께 잃어버린 목소리 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고, 이 기금은 과거의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는 잃어버린 목소리 재단 주최로 대규모 강연회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다. 행사장에는 준영 사건을 계기로 사법정의 실현에 관심을 갖게 된 많은 시민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연회 개막식에서 김민경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은 흑백처럼 단조로웠고 제 능력은 그저 고통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대 밑 준영의 희미한 목소리는 저를 다시 살게 한 희망의 멜로디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죽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말 못하는 존재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난 영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며 고통받고 행복해야 합니다. 김민경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녀는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박서진과 눈을 맞췄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준영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고 따뜻한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삶은 언제나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낸 모든 역경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영광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평온과 함께 그녀의 삶은 치유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몇 년 후, 김민경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영혼 대변인, 이자 요람미제 사건 전문 상담가로서 명성을 얻었고, 박서진과 함께 설립한 잃어버린 목소리 재단은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그들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그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민경은 직접 재단센터에서 사람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아픔을 듣고 위로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김민경은 준영의 영혼이 갇혀있던 그 낡은 집 서재 자리에 조성된 준영 추모 공간에서 방문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방문객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공간 중앙에 놓인 준영의 작은 명패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경은 방문객들에게 말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진실이 숨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는 말 못하는 존재들의 눈빛 속에, 때로는 사라진 영혼들의 울음소리 속에 담겨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다면 세상은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될 거예요. 민경은 박서진과 함께 추모 공간 마당을 거닐었다. 서진은 민경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민경 씨, 여기 새로 피어난 꽃이에요. 마치 우리 재단처럼 새로 시작하는 생명들 같죠. 민경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옆에는 방문객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저 멀리 노을 지는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찬호와의 어두웠던 인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을 찾았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준영이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진실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경의 삶에 진정한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준 희망의 멜로디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기억들이 밝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세상에는 아직 빛을 기다리는 수많은 억울한 이들과 말 못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그들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글을 공유하여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희망의 멜로디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